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자려고 누우면 화가 벌컥 올라와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60대 여자입니다. 여기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 보면 시댁 때문에, 시누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저처럼 분통 터지시는 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차라리 그런 사연을 들으면서 지금 부러울 지경입니다. 왜냐고요? 적어도 그분들은 따지고 보면 남인 사람들과 그렇게 열받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얘기할 사연의 주인공은 제 배 아파서 낳은 아들과 그 아들이 선택한 여자 며느리와 있었던 일입니다.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 남편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남자였던 아들이 이렇게 제 등을 꽂았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저 나름대로 시원한 복수를 했다고도 생각하지만 이렇게 밤만 되면 가슴속 깊숙한 곳에서 식지 않은 화가 끓어오르는 바람에 잠을 못 이루기가 일쑤네요. 제 자식 일인데 어디다가 시원하게 토로도 하고 욕을 할 수도 없고 비슷한 또래도 많고 같은 입장이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되어서 이렇게 사연을 제보해 봅니다. 시원하게 욕하실 준비하시고 딱 들어주세요. 여기에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도 훨씬 더 많이 계실 텐데 요즘 나이에 60이면 이제 청춘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괜히 군뱅이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산전수전 다 겪어보면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남들이 공순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도 저도 다 참아가면서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장 기숙사에서 언니들 깨지 않게 조그만 등불 하나 두고 입을 뒤집어 써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등이 엎어져서 콧잔등에 남은 흉터를 볼 때마다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는 나름 영광의 훈장이랍니다. 그때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은 항상 가난했거든요. 지금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겠지만 그때는 정말 돈이 없으면 병원을 못 가는 처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으로 따지면 폐결핵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는 단순한 폐병이었을 텐데 제 시간에 병원을 가지 못해서 제 딴에는 나름대로 억울하게 세상을 뜨셨어요. 어머니도 어렸을 때 귀병이 났었는데 그걸 제 시간에 치료를 못 받아서 아직도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 판정을 받고 살아 계시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집안에서 자라오니까 제가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자라고 다 행복한 게 아니지만 가난하면 불행할 일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구나. 다들 공감하지 않으세요? 행복은 이유 없이 행복할 수도 있지만 불행에는 수많은 이유가 따라붙는다는 사실을 그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어가면서 혹독하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뭘 결심했냐면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아야겠다. 이 가난의 굴레를 확실하게 끊어내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사연인 건지 저희 바깥 양반도 저랑 별 다를 바 없는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다고 하더랍니다. 저희는 제가 일하던 공장에서 근로자로 만나게 됐는데요. 제가 남편을 처음 봤을 때 남편 앞머리만 바짝 짧게 끊겨져 나가 있었거든요. 저 사람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앞머리가 쥐라도 파먹은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저처럼 밤 늦게까지 호롱불을 켜놓고 공부를 하다가 앞머리를 싹 다 태워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묘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나만 이렇게 죽을 둥 살 둥 힘들게 사는 것은 아니구나 하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랑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겠다,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았죠. 그냥 나처럼 열심히 사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다 없어졌겠지만 그때는 야학이 되게 많았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된 건 그 야간 학교였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때는 저희 공장 말고도 산업체에서 야학을 꽤나 많이 연결해 줬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물론 공부에 푹 빠져가지고 일에 소홀한 거 아니냐고 야학 다니는 친구들이 구박을 좀 더 받기도 받았었지만 그때 저희 사장님의 배려 덕분에 저를 포함한 나이 어린 친구들이 배움에 있어서는 서러운 일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 사장님은 지금 뭐하고 사시려나 사연을 쓰다가 갑자기 궁금하기도 하네요. 여튼 같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같은 학교까지 다니고 있으니까 또 그때 비슷한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쟤네 저러다 정분 나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붙어 다니면서 같이 잘 다니는 또래 친구 사이였죠. 그런 저희가 미래를 계획할 정도의 사이가 됐던 건 어느 날 저녁 야학이 끝나고 공장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나눴던 대화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꿈이 뭐야?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난 사실 어렸을 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가족들이랑 헤어졌거든. 남들이 들으면 참 소박한 소원이다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면 좋겠어. 열심히 사는데 뭐 별다른 이유가 있겠어. 내가 그걸 제일 잘 알잖아. 돈이 없으면 가족끼리 다 함께 사는 그 쉬운 것도 어렵다는 걸 몸소 느꼈으니까. 적어도 내 가족은 그런 슬픈 일로 헤어질 일이 없게 해야겠다 싶어서 열심히 사는 거지.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너무 제 얘기 같아서요. 가족을 잃어가면서 가족의 소중함과 가난의 서러움을 일찌감치 알아버린 저희 남편은 너무나도 닮아 있었고, 그렇게 저희는 서로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친구 사이에서 같은 아픔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인생의 동반자라는 관계로 바뀌게 됐습니다. 두 사람 다 배운 게 많지 않고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공장일 그리고 야간 학교에서 배우는 짧은 배움밖에 없었으니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지금 힘든 상황에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얘기는 꼭 해주고 싶었어요. 열심히 산다면 본인이 처한 상황은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다고요. 저와 남편의 인생을 통틀어 보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산 시절이 없었던 것 같네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저와 남편이었지만 서로의 성실함 그거 하나 믿고 공장에서 친했던 동료 몇 명과 반장님을 불러 절에서 조용하고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난 이듬해 남편은 이렇게 계속해서 남 밑에서 일만 하다가는 절대 큰 돈을 벌 수 없다며 본인의 사업체를 차리겠다는 얘기를 꺼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여유롭고 풍요로운 인생은 아니었지만 저와 남편 두 사람이 몸 누일 집이 있고 밥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준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고 저희 둘만 같이 평생 살 것도 아니고 자녀 계획도 해야 했고 낳기만 한다고 전부가 아니라 적어도 새들어 사는 집이 아닌 우리 집을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도 컸어요. 남편이 멀쩡히 다니던 직장 때려치우고 사업한다고 나서는데 두 팔 걷어붙이고 환영할 마누라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그 세상 천지 어디에도 없을 마누라였네요. 남편은 그렇게 일을 관두고 저희가 집을 사려고 모아둔 적금 통장 3개와 퇴직금까지 전부 쏟아부어 공장에서 하던 기술을 살려 조립식 공장을 짓고 직원 둘을 둔 사업체의 사장님이 됐습니다. 시작할 당시에는 공장이 한 동밖에 없었고 직원들 월급이야 안 밀리고 꼬박꼬박 줬지만 식비까지 대줄 여력이 안 돼서 제가 일을 하다 말고 점심시간 남편 공장에 가서 밥을 해서 직원들을 먹이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저희 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가 사장인데 늦어서야 되겠냐며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했고 저는 저대로 생계는 이어나가야 하니까 주야 2교대로 공장에 출근하면서 점심시간에는 남편 공장에 들러 밥을 하고 저녁에는 남편과 직원들이 먹을 반찬을 해날랐죠. 금술은 어땠냐고요? 이런 말하면 웃기게 들리시겠지만 싸우려고 해도 싸울 시간이 없어서 신혼의 즐거움도 즐기지 못했지만 그 흔한 부부싸움 한 번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청춘과 신혼을 다 쏟아부은 공장은 다행히 날이 갈수록 잘 되어갔어요. 성실함을 무기로 살아가는 남편이었기에 언젠가 저 성격에 빛을 발할 거다 저는 장담하고 있었거든요. 한 동으로 시작했던 공장은 어느새 2동, 3동, 남편까지 셋밖에 되지 않던 직원 수도 1년 사이에 12명으로 4배나 늘어나게 됐습니다. 공장 일이 바빠지면서 저도 교대 근무를 하는 것보다 남편의 일을 돕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하던 일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남편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 모두 다 배움에 늘 목말라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직원들 중에 나이 어린 친구들이 많았는데 어떻게든 학교는 졸업시켜보자는 생각으로 학부모 역할까지 자처하면서 수학여행비도 대주고 여러모로 추억이 많은 시기였네요. 저희가 돈독이 바짝 올라서 미친 듯이 돈만 벌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했다면 이 정도로 성공하기 어려웠겠지만 그렇게 직원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서로 가족처럼 으쌰으쌰 하다 보니까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 공장은 연일 승승장구였죠. 저희의 좋은 마음을 알아봐 주신 거래처들이 매일같이 늘어나서 발주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직원 채용도 3개월에 한 번씩 할 정도였고 단란하고 조촐했던 공장은 제법 커졌어요.
뭐 어떤 특별한 시점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매출이 상승했다기보다 저희는 계단적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했던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런 직원들에게 늘 감사해야 하며 저희도 최선을 다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저도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아직도 저한테 그때 당시 공장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어디서 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저한테 사모님 사모님 소리를 하면서 명절마다 인사를 하러 올 정도니까 저희가 얼마나 서로를 잘 챙기고 의지했는지 대충 짐작은 가시죠. 정확한 액수를 밝히긴 어렵지만 연 매출로 시작했던 금액이 월 매출로 찍히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저희 공장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고 저도 남편도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이 정도면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이유가 결국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함이었잖아요. 정작 바쁘게 살다 보니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삶의 목표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저 돈만 벌며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저희 인생에도 어느 정도 안정이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어 더 늦기 전에 부랴부랴 자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대로 된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라서 정말 우리 자식한테만큼은 든든한 부모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들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다가온 일들을 까맣게 모르고 그저 행복하게만 지내는 날들이었죠. 참 지금 생각해보면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속을 많이 썩이는 애들이 있잖아요. 저희 아들이 딱 그랬거든요. 10달도 채 못 채우고 9달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인큐베이터 안에 2달을 있었고 갓난아기 때는 무슨 잔병치레가 그렇게 많았는지 아이의 장기침에도 제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저한테는 그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갖고 싶은 건 다 갖게 해줬고 배우고 싶은 건 다 배우게 해줬어요. 그렇게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던 탓일까요? 돌이켜보면 학창시절 때부터 저질러온 아들의 크고 작은 사고들로 인해 저희 부부가 골치 아팠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영이 어머님 맞으시죠? 저 우영이 담임선생님입니다. 우영이가 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혔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피해자 부모님과 대면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내일 학교로 좀 와주셔야겠어요. 저희 부부 모두 자식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학교 생활은 어떠냐 아들에게 넌지시 물어볼 때마다 늘 잘하고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었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전화에도 당연히 아들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릴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가보니 저와 남편이 그동안 엄하게 키워왔던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딴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아들을 마주할 수 있었어요. 반에서 왜소하고 체구가 작은 친구를 학기 초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는 동급 선생들의 제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풀이 죽어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 학생들을 보는데 제 아들이지만 속에서 천불이 끓었습니다. 함께 따라갔던 남편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화를 참지 못하고 아들 녀석의 따귀를 날리더라고요.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피해 학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전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부덕한 저희 잘못입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라겠지만 이렇게라도 사죄드립니다. 한 번만 봐달라는 염치 없는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부부의 진심 어린 태도를 보고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님도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진 않으셨어요. 다만 그때부터 저희와 아들 사이의 신뢰가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크고 작은 사고를 치게 됐다는 것을 알았는데 어떤 부모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겠나요? 학교에서 부모님이 무릎까지 꿇는 모습을 보고 조금이라도 깨달음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희의 오산이었나 봅니다. 저 유학 보내주세요. 한국에서 더 이상 학교 못 다니겠어요. 이제 정말 정신 차렸고 미국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으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정말 잘할게요. 가고 싶은 미국 대학도 다 알아봤고 하고 싶은 공부도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선생님들이 그러셨어요.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엄마. 네? 다들 입시 준비로 전쟁통일 때 아들이 갑자기 먼저 유학 얘기를 꺼내더군요. 솔직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희가 봐온 아들의 모습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이었으니까요.
학교에 놔두고 지켜봐도 모자랄 시점에 정말 유학을 보내는 게 옳은 선택일까 싶었죠.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평생 끼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어차피 대학을 가게 되면 독립을 시켜야 하는데 본인 말대로 정말 정신을 차렸다면 미국에 가서 원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나은 선택이겠다 싶었죠. 그렇게 남편과 몇 날 며칠을 머리를 맞대고 상의한 끝에 아들의 미국 유학을 허락했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신락같이 남아있는 아들에 대한 믿음과 희망으로 보냈던 유학길이었습니다. 정말로 아들은 유학을 간 이후로 조금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희가 걱정하지 않게끔 자주 연락을 해왔고 분기별로 우편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성적표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시름 걱정을 덜었다고 생각할 때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복에는 이유가 없는데 불행은 정말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온다고요.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들의 성적표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들과 다정하게 통화도 했고 한국에 없는 아들을 빼고 둘이서 자축이라도 하자며 남편과 평소에 좋아하던 식당에 예약을 해놓은 날이었어요. 약속 시간이 벌써 30분이나 지났는데도 일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다는 남편이 코빼기도 비추지 않더라고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해서 전화를 해보려는 통에 정말 깊은 그늘이 드리워진 남편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직감했어요. 무슨 일이 있구나 하고요. 여보,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너무 안 좋네. 심각한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 사실 내가 얼마 전에 당신이랑 건강검진을 같이 받았잖아. 병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검사를 했는데 뭔가 보여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나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별거 아니겠다 생각해서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라네. 췌장암이래.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보? 당신이랑 우리 우영이 남겨두고 내가 어떡하면 좋지? 길어야 1년이라는데 어쩌면 좋지? 저희가 좋아하는 식당에 앉아서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를 앞에 두고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 정말 믿지도 않는 신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팔자라는 게 있는 걸까요? 저는 정말 가족이 없이 홀로 외롭게 지내야 하는 그런 팔자인 걸까요? 이제 아들 하나 낳아놓고 남편과 따뜻하게 가정 꾸려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남편의 갑작스러운 시한부 소식에 하늘이 몽땅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이 아팠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던 제 남편이 아이 아빠가 1년밖에 더 살지 못한다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린가요? 이제야 갑자기 수척해진 남편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회사 일이 바쁘고 힘들어서 그렇다고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문득 한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가족 생각뿐이었어요. 졸업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아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되면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겠냐면서 유학생활 잘 마무리하고 올 수 있도록 시험이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은 비밀로 하자고 가장 먼저 그 얘기부터 꺼내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저 정말 남편의 말대로 졸업 시험을 앞둔 아들에게 남편의 시험부 소식을 알리지 않았어요.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는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졌지만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남겨질 저와 아들을 위해 차근히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공장 매각 준비를 했고 저에게 남겨줄 동산과 부동산을 정리했어요. 덤덤하게 준비를 하는 모습이 꼭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기보단 어디 멀리 여행을 떠나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직원들도 남편의 소식을 듣자마자 눈물을 보였고 남편의 긴 여행을 배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어느 정도 남편의 신변 정리가 마무리되고 아들의 졸업 시험도 끝이 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한테 이 소식을 미루는 건 상처가 될 거다.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긴데 정작 자식이 이 일을 모르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우리 아들 가슴에 너무 대못을 박는 일일 수도 있다며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남편 역시 제 얘기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눈치였어요.
그 당시에 저희 부부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제 막 성인이 된 아들에게 남편의 죽음을 상처받지 않게끔 무던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저희의 이런 걱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말도 안 되는 소식 또 하나가 비행기를 타고 건너왔습니다. 새벽 3시 갑자기 울리는 진동소리에 저는 잠에서 깼어요. 국제전화로 울리는 전화의 발신자는 아들이었습니다. 한국과의 시차를 뻔히 알고 있는 아들이 이 시간에 제가 자고 있는 걸 뻔히 알고 있을 텐데 왜 전화를 했을까 의아한 마음으로 받았죠.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저 정말 놀라서 기절을 할 뻔했잖아요. 엄마 놀라지 말고 들으라고 자기가 사고를 좀 쳤다고. 미국에서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됐답니다. 취업 준비하는 중이라서 한국에서 제가 보내주는 학비와 용돈으로 겨우 생활하는데 임신한 여자친구까지 케어하려다 보니 돈도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임신한 여자친구는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 오고 양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산 지 꽤 오래된 터에 카지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도박비까지 져놓은 상태라서 보살펴줄 가족이 자기밖에 없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새벽 3시에 그런 전화를 받으신다면 황당해서 기절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아픈 남편은 제 옆에 누워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인상을 잔뜩 구기면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건 출신도 불분명한 여자를 임신시켰다고 새벽 3시에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있는 꼴이라니요.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리도 크게 지었길래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깰까 걱정되어 거실로 조용히 나와 전화를 마저 받았습니다. 너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 똑똑히 들어. 너희 아빠가 지금 무슨 상황인 줄 알아? 너희 아빠 시한부야. 얼마 못 산다고. 지금 최대한 스트레스 없이 지내셔도 모자랄 판에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박을 일 있어? 아버지는 너 미국에서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는 거 방해될까 봐 본인 아픈 것도 말하자 말자 하셨던 분이야. 그런데 뭐? 임신? 너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니? 염치란 게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남편의 투병 소식을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의 철없는 언사에 저도 이 말을 싸매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들도 적잖이 당황한 눈치였어요. 아버지 일도 그렇고 자기도 더 이상 여기서 둘이 지낼 수는 없다면서 우선 한국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일어난 남편이 최대한 놀라지 않도록 안 좋은 얘기를 적당히 덜어내고 남편에게 아들의 소식을 알렸어요. 부부가 오래 살면 눈빛만 봐도 안다고 하잖아요. 남편은 이제 오로지 제 걱정뿐이더라고요. 내가 당신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아.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거야. 당신은 늘 그랬잖아. 내가 따로 챙겨준 것들은 절대 아무한테도 주지 말고 그건 당신 몫이니까 알겠지? 아들은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지만 임신한 며느리를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갈 곳 없는 자식을 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당장 오갈 데 없는 아들 내외를 남편과 저는 저희 집으로 들였고 처음에 눈치를 보면서 있는 듯 없는 듯 생활하던 두 사람도 시간이 지날수록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돈 좀 보태주면 안 될까? 한국 들어오면서 다 정리 못한 빚이 있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제 내 아이 엄마 손주 임신한 사람인데 저 사람 스트레스 때문에 애라도 잘못될까 봐 그게 걱정돼서 그러지. 나도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고 곧 일도 시작할 거니까 내가 일 시작하고 나면 그 돈으로 엄마한테 다 다시 돌려줄게. 아버지도 저러고 계시는데 미리 정리한 돈도 꽤 있을 거 아니야. 너 지금 그건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아버지 지금 멀쩡하게 눈 뜨고 살아계셔. 어디 감히 엄마한테 눈 똑바로 뜨고 그런 소리를 해, 그런 소리를. 남편이 죽으면 자기 앞으로 돌아올 몫이 있지 않냐며 멀쩡히 살아있는 남편의 유산 얘기까지 들먹거리는 것을 보니 정말 갈 때까지 갔다 싶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아직까지도 미안한 게요. 마지막 떠나는 길까지 아들 교육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게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게 그게 너무 미안해요. 매일같이 빚쟁이처럼 맡겨둔 돈이라도 찾으러 온 사람처럼 자기 몫의 재산을 요구하는 아들의 뻔뻔함이 극에 달했을 때 남편은 이 꼴을 더 이상 보기라도 싫다는 듯이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들과 며느리에게 엄마를 잘 모시라는 얘기를 남기고 말입니다.
평생을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저 혼자 이렇게 남겨두고 허망하게 떠나버린 남편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너무 아프고 먹먹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아들 내외와 저의 관계는 점점 더 극한으로 치달아갔어요. 이제는 저희를 몰아세우는 작전이 아니라 회유하는 작전으로 바꾸기라도 한 것인지 며느리가 저한테 구구절절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 가서 양부모님한테 거의 매일 학대받으면서 자랐어요. 제대로 가정교육도 받지 못했고 저한테 그런 부모님이 너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보시기에 제가 모자라고 한심해 보일 수도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카지노에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 물론 정상 아니죠. 저도 그때 정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든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래서 실수한 거죠. 저도 이제 아이가 생겼잖아요.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요. 어머님 저희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머님 손자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빚쟁이인 엄마 밑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버님도 안 계시고 저희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시면 평생 어머님 모시고 사는 게 제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게요. 네? 그때는요, 며느리의 진심 어린 설득에 마음이 동했던 게 절반, 남편을 잃고 외로운 마음에 아들 내외가 모시고 살아준다는 고마운 마음 절반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도와주면 나중에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을 알고 있어서 자기들 힘으로 극복할 수 있게 부모로서 최소한의 도리만 해주자 생각했는데 저런 얘기까지 꺼내니까 저도 순간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의 유산 중에서는 분명히 아들 몫으로 남겨준 게 있었어요. 그것마저도 언제 어떻게 줄지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면서 모든 권한을 저에게 맡겼는데 어차피 줘야 할 몫이라면 이 애들이 정말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태어나자마자 빚쟁이인 부모 밑에서 자랄 제 손주를 생각하면 그 애는 대체 무슨 죄인가요? 저도 그건 아니다 싶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앞으로 일이 빤히 보인다고 하셔도 할 말이 없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돌려주게 됐습니다. 아파트뿐이었게요. 남편이 아들 몫으로 남겨준 시골에 있는 땅까지 처분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를 불러서 얘기를 했죠. 엄마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평생을 함께 해왔던 집이고 전 재산을 처분해 준 거나 다름이 없으니 이제 우리가 더욱 힘을 합쳐 슬기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말입니다.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돌려주고 난 후 아들 내외와 좀 더 돈독한 사이가 될 것이라 기대했던 저의 생각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게 됐습니다. 아들 내외는 사실 목적이 처음부터 본인들 몫의 유산을 챙기기 위한 사람들이었던 것 마냥 그 돈을 받고 나서 저를 홀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사연을 쓰면서 10달 동안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열과 성을 다하여 키운 제 자식이 저를 그런 취급했다는 사실을 곱씹고 다시 쓴다는 것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남편의 재산을 다 처분해준 저는 이제 돈이고 뭐고 더 이상 빼먹을 게 없는 마치 힘없고 보잘것없는 노인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일 먼저 달라진 건 어머님 하면서 저를 극진하게 모시던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명의 이전을 해주자마자 얼굴색을 싹 바꾸더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언제까지 집에만 계실 거예요? 요즘엔 뭐 실버 아르바이트다 뭐다 해서 새벽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 밖에 나가서 바닥도 쓸고 하시던데 어머님은 그런 거라도 해볼 생각 없으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뭐 유산이 얼마나 된다고. 이제 더 이상 쓸 유산도 안 남았을 텐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옆에서 말리지 않는 아들 녀석은 더 기가 막혔고요. 며느리는 손주 간식이라도 사다 주려면 뭐라도 버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사지 멀쩡하고 이제 집에 눌러 앉아서 더 까먹을 아버님 유산도 없을 텐데 나가서 일이라도 해야 하지 않냐 이겁니다. 재산만 처분해주면 평생을 극진하게 모시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진 거죠. 당연히 일을 할 생각도 없거니와 저도 일찌감치 은퇴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건강 때문이었는데 그런 눈치를 보면서 다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어요. 재산 처분해주면 극진하게 모시겠다는 얘기를 철석같이 믿은 것도 아니지만 자식된 도리는 해야 하지 않겠니? 노인네가 집에 앉아서 달에 돈을 써봤자 얼마나 쓴다고.
모시는 건 둘째치고 그 정도로 해줬으면 적어도 한 집에 사는 식구한테 그런 고약한 심보로 눈치 주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어? 대체 누가 시어머니고 누가 며느리인 거야? 저도 나름대로 어이가 없어서 따끔하게 한마디 했더니 금방 입이 삐죽 나와서는 아들한테 쪼르르 달려가 저와 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바치는 것 같더라고요. 재산을 돌려준 걸 후회했냐고요? 후회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솔직히 극진이 모신다는 대접은 기대도 안 했다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것도 예상하지 못해서 날이 갈수록 제 배신감과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제가 일을 나갈 생각이 없이 완고한 태도를 보이자 아들과 며느리는 어떻게든 저를 써먹고 싶어 환장한 사람들처럼 굴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돈 나올 구석은 없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무슨 가정부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외출하고 올 동안 밀린 빨래도 좀 해주시고요. 장도 봐놓고 저녁도 좀 해놓으세요.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빈둥 있으시면서 뭐 할 거예요? 그런 거라도 해야지. 나중에 손주 나오면 손주 안 보겠다고 아예 뻗어버리고 누울까봐 걱정된다니까 진짜. 아니 표정이 왜 그래요? 뭐 기분 나쁘기라도 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분이 나쁘시면 나가 사세요. 여기에 어머니 붙들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엄마, 제발 내 손으로 엄마 쫓아내게 만들진 말자, 어? 그냥 가족끼리 지킬 걸 지키면서 살자는 건데 그렇게 기분 나쁜 티 팍팍 내면서 서로 기분 상하게 하지 말자는 얘기야. 우리가 뭐 어려운 걸 시켰어? 집에서 각자 1인분씩 하고 살자는 건데. 제가 그동안 키워온 게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던 사실에 화가 났고 이럴 때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애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는 모습을 봤으면 누구보다 불같이 화를 내고 따끔하게 혼내줬을 사람인데 제 집에서 제 편 하나 되어줄 사람 없이 혼자 있는 제 처지가 너무 한심하고 짜증났습니다. 제일 미련한 건 저였어요. 그런 것들도 가족이라고 놓지 못하고 꾸역꾸역 손에 쥐고 있었던 건 결국 저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아들 내외의 눈치 주기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고 며느리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수준으로 행동했습니다. 뱃속에서 자기의 아이를 빤히 품고 있는 여자가 어떻게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였죠. 아들이 그나마 집에 있을 땐 최소한의 눈치라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아들이 일을 나가기 시작하고 저와 며느리가 집에 단둘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폭언의 강도는 점점 더 심해졌고 심지어는 제 몸에 손을 대는 일도 서슴지 않고 종종 일어났습니다. 뼈 빠지게 자식을 키운 대가와 미래가 며느리한테 매맞으면서 살아가는 시어머니의 모습이라니 제 말로가 더 이상 쓸쓸하고 초라해지는 건 하늘에 있는 남편도 원하지 않을 것 같고 이 집에서 더 이상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다간 제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아들 내외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올바른 때만 기다리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들이 일을 나가자마자 며느리의 횡포가 시작됐어요. 자기는 배가 무거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바닥이나 좀 닦으라면서 물에 젖은 걸레를 저한테 집어던지더라고요. 나 같으면 집에서 이런 취급 받기 싫어서라도 나가서 일을 하겠네. 어머님은 눈치라는 게 없어요. 이 정도쯤 했으면 눈치껏 나가 죽든지 집을 나가든지 꾸역꾸역 바퀴벌레처럼 집에 붙어가지고는 하여튼 눈에 들어올 때마다 꼴 보기 싫어 죽겠네. 뒤이어 쏟아지는 욕설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나 걸레를 쥔 손으로 며느리의 머리통을 그대로 내리쳤습니다. 제가 가만히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지 맞자마자 적잖이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지금 이게 누굴 때린 거냐면서 길길이 날뛰는 며느리에게 그동안 당했던 것들을 시원하게 풀기라도 하는 것처럼 몇 대를 더 내리치고 바닥에 걸레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가족이라고 참고 살아주니까 아주 만만해 보였지? 이제 재산이고 뭐고 돈 다 떨어진 노인네라고 생각하니까 모시기는커녕 집에 돌아다니는 게 꼴 보기 싫었을 거야. 내 아들이고 내 며느리지만 이래서 멍청한 것들이랑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다. 내가 아무리 바보로 보여도 딱 봐도 내 앞길 하나 보전 못 해줄 것 같은 너네한테 뭘 믿고 나랑 남편이 평생을 읽어놓은 재산을 덥석 맡기겠니? 너네는 내가 돌려준 그 재산이 전부인 줄 알겠지? 이 미련한 것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남편이 제 명의 앞으로 돌려준 땅이며 공장을 처분하고 남은 100억 남짓의 금액이 찍힌 통장,
그리고 저희 부부가 뼈 빠지게 번 돈으로 모아둔 동산과 부동산 재산을 모두 가지고 나와 보여줬습니다. 돈만 밝히고 돈 얘기만 나오면 눈이 뒤집히는 며느리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네가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돈이 나에게 이만큼 많이 남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한 것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들고 나온 재산 관련 문서들의 명의자를 확인한 며느리는 거품을 물기 직전이었어요. 갑자기 배를 붙잡고 아픈 척 쇼를 하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니 제 눈치를 슬슬 보다가 무릎을 꿇고 납죽 엎드리더라고요. 사람이 참 간사하죠. 돈이 뭐라고 10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가서 죽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 낯색 하나 바꾸지 않고 제 앞에 엎드려서 싹싹 빌고 있는 꼴이요. 정말 웃기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산후 우울증 있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그거였던 모양이에요. 제가 정말 진심으로 어머님한테 그런 행동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어머님이랑 가족이 되고 싶다고 했던 얘기 토시 하나 안 빼놓고 정말 진심이었어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정말 평생을 잘 모시고 살게요. 어머님 제발 노여움 좀 풀어주시고 저희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제가 아니라 뱃속에 있는 어머님 손자를 봐서라도요.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네 뱃속에 있는 게 그게 정말 내 손자가 맞긴 하니? 요즘 세상에 얼마나 무서운데 네가 미국에 있었든 유럽에 있었든 돈만 주면 너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과거를 탈탈 털어주는 게 요즘 세상이야. 미국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아들 말고 계속 연락하는 남자가 한 명 있던데 뱃속에 있는 애가 내 손주다 철석같이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며느리는 제 얘기를 듣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어머님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처음에는 부정하고 손사래를 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아들한테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본인이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겠다면서 제 다리를 붙잡고 울고불고 빌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동안 등신처럼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당하고 있는 줄만 아셨겠지만 사실 사람을 통해서 대체 우리 집안에 들어와 쑥대밭을 만들고 다니는 저 애는 어떤 출신인지 알아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거가 아주 화려하더군요. 카지노에 자주 출입했던 사실은 물론 저도 알고 있었지만 그 카지노를 관리하던 한인 조폭과 공공연한 연인 관계라던 게 이미 그쪽에서는 소문이 파다했던 모양이에요. 저희 아들이 어쩌다가 그런 꽃뱀한테 잘못 걸려서 본인을 애 아빠라 철석같이 믿고 책임지겠다 떵떵거리며 한국까지 데려오게 된 건진 모르겠지만 자기 애도 아닌 남의 애를 품고 있는 여자를 보호할 정도로 등신은 아니겠다 싶었던 거죠. 울고불고 배 잡고 쓰러지는 연기까지 하는 며느리를 뒤로 한 채 저는 근처 호텔로 와서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들과 며느리 둘 다 고소를 해도 시원찮지만 우리나라 법에 친족 상도례라는 게 있다는 걸 아세요? 횡령이든 사기든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처벌도 쉽지 않답니다. 제가 아들한테 언어폭력을 당했어도 정작 아들 녀석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한테 당한 건 참고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억울함에 가슴을 쳤지만 며느리만큼은 내가 직접 낳은 자식이 아니니 고소와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변호사의 신락 같은 희망을 듣고 지금 가정폭력과 가정폭력 등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재산을 갈취당했다는 명목으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제 재산을 탐하는 데다가 알아서 제 발로 나가주니까 있는 것만으로도 지키자 그렇게 생각하고 두 사람 모두 절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더군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자식을 키워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핑계로 자식 교육에 너무 소홀했구나 후회만 가득한 나날들입니다. 막상 고소장이 접수되고 나니 그제서야 전화기에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고소를 당한 며느리는 전화를 하지 못하고 아들 녀석한테 온 전화를 받아보니 뻔뻔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가정폭력? 식구들끼리 같이 살다 보면 다툼도 있고 그런 거지. 누가 엄마처럼 유난스럽게 자기 며느리를 고소한다 그래. 지금 이 사람 스트레스 받아서 배가 뭉친다고 금방이라도 병원에 입원해야 할 기세야. 그만 좀 하고 만나서 화해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자. 지금 어딘 건데? 아유, 이 멍청한 놈아. 내가 너 같은 걸 10달 동안이나 금이야 오기야 내 뱃속에서 품었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나고 믿기지가 않는다.
너도 지금 네 새끼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나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바락바락 화를 내고 있겠지. 그런데 아직 우리 며느리한테 그 얘기는 못 들었나 보다. 뱃속에 있는 게 네 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소리 말이야. 아직도 내 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미어지지만 지 엄마가 자기 보는 눈앞에서 뻔히 맞고 살고 있는 걸 알면서도 오로지 네 새끼만 소중한 줄 알았지. 널 낳고 너한테 평생 사랑을 쏟았던 엄마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업보다 하고 살거라. 고소를 취할 일도 없고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집도 너희 아빠가 평생을 일해 만들어준 곳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너네 둘이 살고 있을 자격은 전혀 없지. 어떻게든 그 집도 돌려받아 줄 테니까 둘이서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동안만이라도 머리 맞대서 작전 잘 짜보든지 해. 제 아들도 저보다는 자기 자식이 소중하다 생각하고 자기 자식 먼저 선택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누굴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화해도 되고 쏘아붙이니 이런 사실에 크게 충격을 받았는지 수화기 너머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 조용히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저에게 장문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참 그래요. 생판 모르는 남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시원하게 욕이라도 하고 편하게 고소도 하고 톡톡 사연에 사연을 쓰면서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을 것 같은데 여긴 제 자식이잖아요. 제 배 아파서 낳고 기른 자식이 제 등에 칼을 꽂았다고 생각하니까 사연을 보내면서도 그게 다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도 옆에 없는 상황에서 혼자 이 모든 일을 바로잡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고 사실 아직도 진행 중인 얘기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다시 부모 노릇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원하는 것들 다 사주고 배우고 싶은 것들 다 배우게 해주고 그렇게 모자람 없이 키웠던 게 이 아이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나무인으로 키우게 했던 거라면 지금이라도 자기 몫이 아닌 것들은 손에서 뺏어 오더라도 늦은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키려고 합니다. 아마도 제가 아들 내외 앞으로 돌려주었던 아파트나 땅 역시 가정폭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재산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인정된다면 다시 청구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변호사님의 긍정적인 얘기가 있어서 남아있는 2024년은 자식과 괴롭고 힘든 싸움을 하는 시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늦은 상황이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당연히 매일같이 사과의 연락이 오는 상황이에요. 이쯤 되면 이걸 받아주지 왜 노인네가 뭐가 그렇게 욕심이 나서 꼬장 부리면서 버티고 있나. 결국 남편 재산 뺏기기 싫어서 아들이랑 며느리랑 목에 핏대 세우고 싸움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이제라도 제가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가정교육 다시 제대로 시켜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톡톡 사연을 보시는 분들, 톡톡 사연에 제보를 하시는 분들 모두 많은 사연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솔직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기까지 스스로 너무 괴롭고 고민도 많았어요. 가족이라고는 이제 아들과 며느리 세상 천지에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천륜을 내 손으로 끊어내는 것은 아닐까. 두 사람이 본인들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제 얼굴 안 보고 살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할까봐 마음 한구석으로 걱정도 되고 찜찜한 것도 커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거다. 제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다. 그런 확신을 받고 싶어서 사연을 제보한 마음도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현명한 것일지도 알려주시면 제가 긴 싸움을 준비하고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번에 찾아올 때는 부디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얘기와 아들 내외가 진심으로 본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는 소식을 들고 후속 사연을 적으로 찾아올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이 얘기도 꼭 하고 싶어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자식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것이 제대로 된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말이에요. 나는 사랑으로 생각했던 그의 행동들이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산의 피해도 보고 아들 내외와의 관계도 개박살이 나고 나서야 깨달은 사실이지만 부디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런 쉬운 일들에 속아 자식을 본인 손으로 망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간절하게 바랄 뿐입니다.
어릴 적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 농사를 짓거나 하셨던 건 아니고 아버지께서 호흡기 쪽에 문제가 있으셔서 공기 좋은 시골 외곽 지역에서 요양하시며 지내느라 저 또한 시골에서 자라게 된 것이었죠. 저는 학창 시절은 전부 시골에서 보내고 대학교는 서울에 있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는 통학하며 다니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도시로 올라와 자취를 했고 졸업 후에는 서울에서 직장을 구해 다니다 전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전 남편은 공평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데이트 때에도 우리는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워 누구 한 명이 더 돈 낼 필요도 없이 딱 반씩 데이트 비용을 냈고요. 그러다가 데이트 통장도 만들어서 각자 똑같이 돈을 넣고 사용했죠. 당연히 결혼 때에는 비용을 딱 반반 부담해서 결혼했습니다. 저도 공평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불만이 없었어요. 오히려 전 남편의 성격이 마음에 들어 내가 정말 사람 잘 만났다고 생각했죠. 전 남편의 집안은 부자까지는 아니었지만 부족함 없이 누리고 산 중산층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은퇴 후 가게를 차려 운영 중이셨고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셨어요. 저와 달리 전 남편은 시부모님 때부터 쭉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이었고요. 한 번은 연애할 때 전 남편에게 제 고향이 시골이라 말하니 전 남편이 놀라면서 저에게 서울에서 적응하느라 힘들지 않았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때 사실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사는 동안 그렇게 물어봐준 사람은 전 남편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 남편이 참 따뜻하고 세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전 남편은 은근히 저를 무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친구 중에 한 명도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시내가 어딘지 찾고 그랬는데 자기도 많이 힘들었겠다. 정말? 난 어릴 때 서울에 올라왔다면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난 대학생 때 올라온 거여서 많이 힘들지 않았어. 그랬구나. 그래도 시골에서 63빌딩 같이 높은 건물 없을 텐데 서울의 높은 빌딩들 봤을 땐 어땠어? 혹시 지금도 많이 신기해? 처음 봤을 땐 많이 놀랬지. 근데 자기도 알다시피 난 대학생 때부터 서울에 올라와서 살았고, 이제는 직장도 다니는 걸 지금까지 신기할 리가. 하긴 지금까지 신기하진 않겠지. 그래도 혹시 궁금한 곳이나 가보고 싶은 곳 있으면 꼭 나한테 말해줘. 내가 많이 데려다 줄게. 알았어, 고마워 자기야. 가고 싶은 곳 생기면 꼭 같이 가자. 솔직히 대학 때부터 서울로 올라와서 살았고 직장도 서울에서 다니고 있던 제가 그때까지 모를 게 뭐가 많았을까요? 전 남편은 진심으로 제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서울 토박이었던 본인을 뽐내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은 아무래도 집안의 내력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걸 시부모님께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전 남편에게 제가 시골에서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먹으라며 음식을 대접해 주셨는데요. 그 음식들이 전부 직접 하신 게 아닌 서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 식당의 음식들이더라고요. 네가 시골에서 나고 자랐단 얘기 들었다. 시골에서는 식당 하나도 제대로 된 곳이 없다던데 맞지? 그럼 이런 음식들은 잘 먹어보지도 못했을 것 같네. 내가 특별히 준비했어. 먹고 싶은 만큼 많이 먹으렴. 혹시 케이크 같은 건 먹어봤니? 내가 오늘 서울에서 인기 많은 가게에 케이크 사왔는데 잊을 뻔했네. 이따 후식으로 같이 먹자.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은 20살 때부터 서울에 올라와서 살아서 다 알아. 이런 거 못 먹어본 사람은 이 사람 부모님이시겠지. 시어머님께서는 시골을 마치 개발 하나 안 된 산골짜기나 허허벌판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곳도 있겠지만 제가 살던 곳은 작은 시내를 끼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서울만큼은 아니었지만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카페도 있었고 당연히 케이크도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살았다는 말 하나로 그렇게나 무시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때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기분이 많이 나빴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전 남편이 바로 제 편을 들어준 것 같아 기분이 빨리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나 전 남편이나 그 나물의 그 밥이었던 거죠. 저는 사랑이라는 알량한 감정 하나로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사람 볼 줄 몰랐던 겁니다. 전 남편이 처음 친정 부모님을 뵈러 갔을 때도 저는 전 남편의 행동이 전부 친정 부모님을 위하는 건 줄 알았죠.
서울에서 유명한 음식부터 한우 세트까지 바리바리 준비한 남편에게 많이 감동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전 남편이 홀리듯 제게 말했습니다. 자기네 부모님께서 고기 자주 못 드신다고 했잖아. 그럼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좋은 고기 같이 드시면 엄청나게 좋아하시겠다. 그때 저는 전 남편이 제가 했던 말을 세심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전 남편에게 부모님께서 건강 때문에 고기보다는 채소 위주로 식사하신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뒤로 함께 부모님을 뵈러 갈 때 전 남편은 예의 바른 모습으로 부모님께 잘했고 그 모습에 저는 전 남편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상견례 때나 결혼 준비를 할 때도 저와 전 남편 사이에서는 잡음이 없었고요. 그렇게 별일 없이 결혼하고 행복하게 잘 살 일만 남았구나 싶었는데 결혼하고 첫 번째로 맞이한 전 남편의 생일 때 일이 터졌습니다. 전 남편의 생일 축하는 시댁에서 한 번, 친정에서 한 번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시댁은 아들이니 당연히 시댁에 와서 같이 축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친정 부모님은 사위의 첫 생일이니까 꼭 챙겨주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이었죠. 당시 전 남편의 생일은 평일에 껴있어서 저와 전 남편 둘 다 생일 당일에는 시간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양가 모두 생일 축하는 주말에 하자고 말이 나왔죠. 시댁은 서울이고 친정 부모님 댁은 시골이었기 때문에 편의상 금요일 저녁에 시댁에 먼저 들렀다가 하룻밤 자고 토요일 아침에 부모님 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전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한가득 생일상을 차리셨더라고요. 음식은 모두 너무 맛있었어요. 어머니, 음식이 전부 너무 맛있어요. 미역국도 그렇고 갈비찜도 너무 부드러워서 입안에서 살살 녹는 것 같아요. 이 음식들 전부 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제가 못 도와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아, 맛있지? 사실 내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요번에 내 친구가 어디 호텔 주방장이 한다는 가게를 알려줘서 거기에 생일상 차림으로 다 맡겼어. 우리 아들 생일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많이 당황했어요. 저는 생일 축하 때 가장 중요한 건 노력과 정성이라 생각해서 다른 음식들은 몰라도 흰 쌀밥과 미역국 정도는 당연히 직접 하셨을 거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음식을 그냥 돈 주고 맡기셨다니 상당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다르게 전 남편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 역시 생일에는 이렇게 좋은 걸 먹으면서 기분 좀 내야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맛있게 잘 먹으니까 너무 기쁘네. 그리고 우리 아들 결혼 후 첫 생일이니까 용돈 좀 넣었다. 시어머니께서 전 남편에게 따로 준비한 선물부터 생일 용돈이라고 100만 원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저도 당연히 따로 전 남편 선물을 준비했고 선물은 그 자리에서 다 같이 풀어봤어요. 제가 전 남편의 선물로 준비했던 건 명품 브랜드의 넥타이와 넥타이 핀 세트였습니다. 이전부터 전 남편이 가지고 싶다고 하던 브랜드의 세트였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제가 준비한 선물을 보시더니 갑자기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어머, 넥타이 색이 이게 뭐니? 얘 우리 아들은 검은색 안 좋아한다. 너는 결혼까지 한 마당에 네 남편이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도 몰라? 그 정도는 당연히 알아둬야지. 엄마 너무 뭐라 하지 말아요. 이 사람이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다른 부분들은 얼마나 잘 챙겨주는데. 그래? 우리 아들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만 그래도 며느라가 이제 너는 우리 집 며느리고 우리 아들이 아내니까 이런 부분은 제대로 확인하고 기억해 뒀으면 한다. 다음 생일에는 이런 일 없도록 말이다. 알겠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 말씀에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전 남편의 생일 축하라는 자리인데 서로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저 네네 하고 대답만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속이 상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모르긴 뭘 모른다는 건지 저는 전 남편이 좋아하는 색은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친정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전 남편은 저에게 아직 자기가 좋아하는 색도 모르냐고 타박을 하더라고요. 시댁에서는 참았지만 단둘이 있을 때도 참을 이유는 없었죠. 저는 어처구니 없어 하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좋아하는 색을 왜 몰라? 최근에 계속 블랙이 멋있다면서 좋아했잖아. 그건 내가 한시적으로 마음에 든 색이고 내가 옛날부터 진짜 좋아하는 색은 남색이잖아. 솔직히 상대방에게 선물할 거라면 예전부터 좋아했던 색으로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한시적으로 마음에 든 색이라고 말한 적도 없잖아. 나는 그저 당신이 좋아하는 색이 블랙으로 바뀐 줄 알았다고.
그럼 다음에는 꼭 남색으로 맞춰서 선물할게. 솔직히 검은색이나 남색이나 전 남편이 좋아하는 색이란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타박을 하니 시댁에서부터 좋지 않던 기분이 더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친정에 도착해 오랜만에 부모님의 얼굴을 뵈니 다시 기분이 좀 나아졌죠. 친정 부모님도 사위의 첫 번째 생일이라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셨더라고요. 제가 전 남편이 고기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사위 먹인다고 시골에서 황토를 먹이며 키운 토종 흑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잡으셨다는 거예요.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토종 흑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사려면 한우 고기를 5kg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싼 것을 아실 겁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어서 부모님께 놀란 한편 친정 부모님이 전 남편을 정말 많이 아끼고 챙겨주시는구나 싶어서 깊게 감동했습니다. 전 남편은 부모님께서 차려놓으신 생일상이 마음에 든 눈치였고 식사 내내 분위기도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아버지께서 전 남편에게 생일 선물이라며 흑염소즙 한 상자를 주셨습니다. 자네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많이 힘들다며? 이거 자네 몸보신하라고 엄청 유명한 건강원에서 내려오는 흑염소즙이야. 내가 직접 국내에서 키운 염소 사다가 주고 내린 거니까 믿고 마셔도 돼.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잘 마시겠습니다. 당시에 전 남편은 거의 매일 야근을 해서 항상 피곤을 달고 살았죠. 부모님께서는 제가 안부 전화를 드릴 때마다 지나가는 말로 남편이 매일 야근한다고 했던 걸 기억해 두셨다가 챙겨주신 것 같았어요. 저는 부모님의 노고에 참 감사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전 남편도 좀 놀란 것 같았지만 이내 웃으며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인사도 잘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와 남편은 친정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기로 했죠. 그런데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데 갑자기 전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잠기가 밝고 잠자리에 예민해서 전 남편이 움직이자마자 바로 잠에서 깼습니다. 저는 전 남편이 방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 이 밤중에 어딜 가나 싶어 조용히 따라 나가봤죠. 전 남편은 집 앞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저는 잠이 안 와서 그러나 싶어 전 남편에게 다가가다가 문득 주말 동안 전 남편이랑 대화를 통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댁에서나 친정에서나 단둘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 남편과 오랜만에 단둘이 오붓하게 얘기라도 할 겸 놀라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 옆모습으로 전 남편이 수첩에 뭘 적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첩에 관해서 물어보기도 전에 전 남편은 제 발소리를 들었는지 급하게 수첩을 치웠습니다. 여보, 자는 줄 알았는데 여긴 어쩐 일로 나왔어? 혹시 내가 깨운 거야? 내가 잠기가 좀 밝잖아. 근데 여보야말로 왜 안 자고 나온 거야? 혹시 잠이 안 와서 그래? 아니면 오늘 먹은 음식들이 소화가 안 돼서 그런가? 오늘 우리 부모님이 챙겨주신 음식이 좀 많기는 했지. 엄청 많기는 했지. 생일이라고 그렇게 챙겨주신 게 감사하긴 하더라. 그랬어? 정말 다행이다. 사실 나도 아까 엄청나게 놀랐다. 첫 사위라고 챙겨주고 싶다고 하시더니 많이 준비하시긴 했더라고. 근데 여보, 아까 보니까 수첩에 뭐 적고 있는 것 같던데 뭐 적고 있었어? 별거 아니야. 춥다. 시골이어서 그런가 밤 되니까 엄청나게 춥네. 얼른 들어가자. 제 물음에 전 남편은 은근슬쩍 말을 돌리면서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 남편이 수첩에 쓰던 게 뭔지 너무 궁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전 남편이 제게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기도 했고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고민하다가 전 남편이 완전히 잠들었다고 생각이 들 때 조용히 일어나 수첩을 확인해 봤습니다. 수첩에는 그간 전 남편이 간략하게 써둔 기록 같은 메모들이 있었어요. 가장 최근에 써둔 건 시댁에서 받았던 생일상에 대한 것과 생일 용돈으로 받았던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한 줄 밑에는 친정 부모님께서 전 남편에게 차려준 생일상에 대한 감상과 선물로 받은 흑염소 즙에 대한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받았던 생일상에는 마음에 들었음이라고 적혀 있었고 친정에서 받은 생일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촌스럽고 맛대가리 없는 생일상은 처음이다. 요즘 같은 시대의 흑염소즙은 또 뭐야? 진짜 징그럽고 역겹네. 라고 쓰여 있었죠. 저는 그 글을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얼이 빠졌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맛있고 좋다고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전 남편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는 그걸 제 핸드폰으로 찍어두고 그날은 그냥 참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전 남편을 깨워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거기서 싸우게 되면 부모님 속만 상하게 해드렸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전 남편은 제게 세상 다정하게 왜 이렇게 기분이 가라앉아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차 안에서 싸울 기분도 아니거니와 집에 도착해서 말하겠다고 응수했습니다. 전 남편도 제 반응에 알겠다고 하고 조용히 운전만 하더군요.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사진으로 찍어둔 전 남편의 수첩 내용을 보여주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뭐야? 무슨 의미로 이렇게 수첩 안에 적어놓은 거야? 당신 이거 언제 찍었어? 아,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개인 수첩을 찍어? 말 돌리지 말고 내 질문에 대답해줘. 이거 별로였고 촌스럽다고 써둔 거 무슨 의미냐고. 그런데 제가 전 남편에게 이게 무슨 의미냐고 계속 추궁하니까 전 남편이 표정이랑 목소리가 싹 바뀌는 거예요. 엄청 성가시고 귀찮아하는 차가운 얼굴로 전 남편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뭐긴 솔직한 감상이지. 우리 집은 내 생일이라고 호텔 셰프가 만들었다는 상차림까지 주문해서 챙겨주셨는데 당신네 집은 그게 뭐야? 아, 이 정도로 형편없을 거였다면 내 생일 챙겨주신다고 했을 때 기대하지 말 걸 그랬어. 뭐라고? 아니 우리 부모님이 당신 생일이라고 흑돼지 한 마리 통째로 잡은 거랑 흑염소즙 준비하신 게 다 촌스럽고 형편없었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건데 그럼 시댁에서 해주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어디 상차림이라도 맡겨서 준비했어야 당신 마음에 들었을 거라는 말이네? 솔직하게 말할까? 그래, 차라리 그게 나았을 것 같아. 난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서 그 정도 성의는 보여주실 줄 알았거든? 아, 물론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거 알겠는데 나 흑염소즙 좋아하지도 않고 흑돼지인지 뭔지 하던 거 고기도 맛 없었어. 그리고 돼지가 뭐야? 이왕 한 마리 잡으실 거면 소를 잡으시던가. 뭐? 소를 잡아... 당신 진짜 뭘 알고나 말하는 거야? 아, 내가 뭘 모르는데. 아, 하나 모르긴 했지. 장인 장모께서 날 이렇게나 신경 쓰지 않으실 줄은 몰랐다. 뭐 이런 거? 당신 지금 말 너무 심한 거 알아? 선 지켜. 우리 엄마랑 아빠가 차려준 생일상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도 사람 성의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지. 성의는 무슨...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당신 부모님 말이야. 사실 도시에서 살 돈이 없어서 그런 산골짜기에서 사시는 건 아니지? 아, 그런 거라면 이번 생일상이 그 모양인 것도 이해는 하는데. 뭐라고? 우리 부모님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빠 건강 때문에 시골에서 사시는 거라고 내가 이전에도 말했잖아. 왜 자꾸 트집을 잡아? 그럼 좀 쓰고 사시라 그래. 아, 눈에 보이게 돈 좀 쓰시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 아니야. 뭐? 정말 당신 말 다 했어? 결국 그날 저와 남편은 밤새도록 싸우고 말았습니다. 이후에도 저와 남편은 계속 이날의 일 때문에 말다툼을 많이 했죠. 원래 전 남편이 남들 보기에 번듯한 거 좋아하고 돈 많이 쓴 선물 같은 걸 좋아하긴 했는데 친정 부모님이 차려주신 생일상에도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게 저와 전 남편은 일주일이나 싸우다가 이대로는 잘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 서로 술 한잔하면서 서로의 성향이 다른 거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때 저는 전 남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전 남편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후 양가 어른분들의 생신 때 또 일이 터진 겁니다. 시어머니 생신 때 전 남편은 시어머니 생신 용돈이라며 200만 원을 챙겨드렸어요.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결혼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시어머니의 생신이니 똑같이 200만 원을 챙겨서 저와 전 남편은 시어머니께 도합 4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명하고 비싼 상차림 식당을 예약해 시어머니의 생일상까지 준비했고요. 시어머니께선 뭘 이렇게 준비했냐며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흡족해 하셨고요. 시어머니의 생일이 지나고 다음 우리 엄마의 생신이 다가왔을 때 저는 전 남편이 우리 엄마한테도 똑같이 200만 원을 드릴 줄 알았습니다. 저도 200만 원을 챙겨서 시어머니께 드렸으니까요. 엄마 생일날 아침에 전 남편이 장모님 생신 용돈을 보내드렸다고 해서 저도 이전에 시어머니께 드린 것처럼 똑같이 엄마께 2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그때는 평일이라서 생신상은 주말에 챙겨드리려고 했는데 엄마께서 생신상은 차릴 필요가 없다고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연수야, 엄마는 생일상 필요 없으니까 정서방이랑 같이 몸만 와. 엄마가 밥 차려줄게. 그리고 아직 신혼 초인데 무슨 이런 큰 돈을 보내고 그래. 엄마가 250만 원 다시 보내줄 테니까 아껴서 살림에 보탰어. 네? 250만 원이요? 400만 원이 아니라요? 응? 웬 400만 원? 엄마 계좌에 들어온 돈은 250만 원이던데 정서방이 보낸 50만 원에 네가 보낸 200만 원 합해서 250만 원 맞네. 그래요, 엄마? 돈은 다시 보내주시지 않아도 돼요. 그걸로 엄마 사고 싶은 거 사시고 아빠랑 좋은 곳도 가세요. 그거 엄마 생신 선물이니까요. 시어머니 생신 때도 똑같이 보내드렸으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정말? 아유, 그럼 잘 쓸게. 오늘 아빠랑 이 돈으로 근사한 곳 가서 외식해야겠다. 정말 고마워, 우리 딸. 저는 엄마와 통화를 마치고 황당한 기분에 잠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의 말씀대로라면 전 남편이 보낸 돈은 5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100만 원도 아닌 50만 원이라니 저는 그날 밤 전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도대체 왜 50만 원만 보냈는지 물어봤습니다. 혹시 잘못 보낸 게 아닌가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전 남편은 확실히 50만 원만 보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50만 원 보냈어. 솔직히 그것도 많이 보내드린 거야. 내가 알아봤더니 돼지 한 마리 가격이 30만 원 정도더라? 거기에 도축값까지 포함해서 40만 원쯤 했고 흑염소즙 5만 원 조금 넘고 그래서 45만 원에 조금 더 넣어서 50만 원 넣었어. 근데 그게 뭐 잘못했어? 설마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퇴근한 사람 쉬지도 못하게 붙잡고 따지는 거야? 당신 그 흑돼지 한 마리 값을 30만 원으로 잡았어? 여보가 먹은 돼지 그거 토종 흑돼지야. 그리고 흑염소즙 우리 아빠가 국내산 흑염소 직접 사다가 다려내린 거고 근데 그런 건 다 제쳐두고 대체 어디서 제일 싼 것만 찾아서 가격 계산을 해? 돈도 돈이지만 우리 부모님이 당신 먹이려고 직접 하나하나 찾아서 사오시고 요리하신 건 생각도 안 했지? 뭐 토종 흑돼지가 좀 비쌀 진 몰라도 한우보다 더 하겠어. 어차피 장인 어른이랑 장모님은 시골에서만 지내시고 어디 놀러 가시는 것도 아닌데 50만 원도 많지. 그러게 사위 생일상 때 괜히 돈 아끼지 말고 팍팍 좀 쓰시지. 그랬으면 나도 이렇게 하진 않았어. 저는 전 남편의 말 하나하나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시댁에서 불렀다는 호텔 주방장의 상차림도 50만 원이 넘지 않았고 선물에 용돈까지 다 합해봐야 200만 원도 안 되는데 친정 부모님께서 전 남편에게 먹인다고 준비하신 음식은 재료값만 해도 200만 원을 훌쩍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전 남편은 명백하게 친정 부모님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전 남편에게서 느꼈던 묘한 껄끄러움이 뭐였는지 깨닫게 됐어요. 사실 전 남편은 공평하게 반반씩 하는 걸 좋아하던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기에 상대가 자신에게 해준 만큼만 똑같이 해주는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 여보 말대로 우리 부모님 계속 시골에서 지내셨던 분들이라 호텔 셰프며 상차림이며 그런 케이터링 잘 모르셔. 하지만 정성과 가격을 따지자면 시어머니께서 해주신 것보다 훨씬 더 좋거든. 게다가 그렇게 하나하나 돈으로 따질 거면 왜 나랑 결혼했어? 나보다 더 돈 많이 버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지. 여보 왜 그래?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란 거 잘 알잖아. 여보, 나는 여보를 사랑하는 걸 내가 너무 말이 심했던 것 같네. 다음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주의할게. 정말 미안해. 저는 그때 전 남편의 말에 크게 마음이 상해서 미안하다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모습에 전 남편은 아차 싶었는지 계속 미안하다고 하면서 저를 달랬고 나중에는 본인 성향이 그런데 어쩌겠냐고 다음에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저는 전 남편에게 크게 실망을 했지만 사실 전 남편은 이런 점 빼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혼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 남편이 아예 제 부모님에게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 앞에서는 티 안 내고 잘하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전 남편의 성격을 확실하게 깨달은 뒤부터 친정 부모님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시댁에 더 잘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전 남편에게 제가 한 만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제가 시댁에 잘해도 전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 더 잘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여보, 내가 시댁에 신경 쓰는 만큼 여보도 친정 신경 써주면 좋겠어. 가만 보면 여보는 내가 하는 만큼 친정에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해. 서운할 것도 많네. 내가 안 하긴 내가 뭘 안 해.
장인 장모님께서 시골에 계셔서 내가 상대적으로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나도 할 만큼은 하고 있다고. 어떤 부분이? 난 거의 매일같이 시댁에 안부 전화하고 시어머니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내가 일하다가도 짬 내서 시어머니 부탁 들어드리는데 여보는 그런 적 있어? 이번 주만 해도 여보는 우리 엄마랑 아빠한테 안부 전화 한 통 안 했잖아. 난 도대체 여보가 어떤 부분에서 할 만큼 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에이, 당신, 우리 엄마한테 받을 건 다 받아놓고 안부 전화 좀 드린 걸로 생색내는 거야? 솔직히 우리 엄마가 당신을 얼마나 많이 챙겨주셨는데 그거 생각하면 여보가 시댁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지금 딱 공평하게 가고 있는 거라고. 뭐라고? 내가 어머니한테 받긴 뭘 받아? 우리 엄마가 당신 회사 다니면서 힘들까봐 걱정된다고 매주 식사 차려 주셨잖아. 설마 잊어버린 거야? 시댁은 서울이었고 저와 전 남편의 신혼집이 걸어서 15분 거리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한 번씩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께서 식사를 차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식사도 시댁에서 먹으려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걸 차리기만 했던 거라 따로 저를 위해서 차려주시거나 한 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주말 식사 말고는 제가 시댁에서 더 받은 건 딱히 없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의 말에 점점 정이 떨어졌어요. 전 남편의 말을 듣고 있다 보면 전 남편의 사고방식에 무슨 피해의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고요. 전 남편은 친정 부모님이 마치 시댁의 발가락에도 못 미치게 자신을 대한다고 느끼더라고요. 저는 답답한 기분에 여러 번 설명했지만 전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설명하는 것조차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귀를 두 손으로 단단히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무슨 수로 설명을 하겠어요. 그 후로 제가 전 남편을 대면대면 대하기 시작하니 저에게 다정하게 굴던 전 남편의 태도가 점차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서 잘 하지 않던 친정에 대한 험담도 툭툭 아무렇지 않게 던지더라고요. 여보, 이런 걸 돈 주고 샀어? 부모님한테 돈 쓰는 법을 못 배워서 그런가. 무슨 물건 하나를 사도 본인 집구석처럼 구질구질한 것만 골라 사지? 그러다 보니 저는 전 남편에게 점점 더 정이 떨어졌고 나중에는 아침 식사도 따로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무지 우리 사이를 어떻게 다시 봉합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전 남편에게 완전히 정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느 때처럼 주말에 시댁으로 찾아가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 남편과 시부모님은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전날에 이미 전 남편과 한 차례 싸웠던 터라 기분이 좋지 않았죠. 그 때문에 음식도 잘 못 먹고 있었어요. 저는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고 자리를 비웠어요. 저는 제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동안 분명 시부모님께서 저에 대한 험담이나 친정에 대해 험담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식사하러 모인 자리에서 제가 자리를 비우면 항상 제 험담을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줄곧 전 남편이 잘 커트해줬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제 귀로 믿을 수 없는 대화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언제 날 잡을 거니? 그쪽에서도 빨리 선 날짜 잡았으면 한다고 말하더라. 그래도 선보는 건 좀 그런데.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지난번에는 괜찮다며, 선보고 싶다며. 네가 그렇게 말해서 엄마가 얼마나 어렵게 자리 만들었는데 인제 와서 말 바꾸면 어떡해? 그리고 엄마가 애당초 걔랑 너랑 급이 안 맞는다고 몇 번이나 말했니? 엄마 말 듣고 그때 파혼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엄마가 계속 누누이 말했잖아. 나는 연수 걔가 예단 해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고. 알았어요, 엄마. 엄마 말대로 선 볼 테니까 그만 말해요. 그래, 잘 생각했어. 아유, 내가 그때 파혼하라고 너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솔직히 너도 같이 살아보니까 좀 후회되지? 네. 사실 같이 살아보니까 연수 걔가 생각보다 더 구질구질하더라고요. 본인이 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받기만 하려고 하는데 진짜 역겨워서. 아무튼 연수가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다른 얘기해요. 저는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목소리가 조용해질 때까지 벽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휘몰아쳤어요. 저나 친정 부모님에 대해 험담을 할 거라 예상은 했지만 선이라니요? 혼인신고도 한 사람이 왜 선을 본단 말입니까? 저는 제정신으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 몰래 이혼 생각까지 하고 있었고 이미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까지 하다니 치가 떨려오더군요. 저는 당장이라도 전 남편의 멱살을 잡고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떨어지던 정이 그날 완전히 떨어졌는지 배신감보다는 복수심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식탁으로 돌아가자 시댁 식구들은 언제 그런 작당을 했냐는 듯 제게 괜찮냐고 살뜰히 물었습니다. 며느라, 표정이 너무 안 좋네. 괜찮니? 아유,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되네. 네,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네요. 아무래도 저 오늘 먼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보, 당신은 좀 더 쉬다 와. 오늘은 나 먼저 갈게. 그렇게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바닥에 엎드려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떠나가라 울고 나니 한결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저는 맑아진 머리로 전 남편과 시댁에 어떻게 복수할지 생각했어요. 그 전에 우선 부모님 가슴에 정말 대못을 박을 일이었지만 저는 친정 부모님께 시댁에서 들었던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선 제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서울로 올라와 전 남편을 혼쭐 내겠다고 말씀하시며 저보다 더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전 남편에게 복수하는 동시에 딱 한 번 기회를 줘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결혼 초부터 양가에 큰 돈 들어갈 일을 대비하기 위해 전 남편과 같이 적금을 붓고 있었어요. 적금은 제 명의였지만 둘 다 똑같은 금액을 넣고 있었고요. 적금의 만기가 다가올 때쯤 전 남편이 저에게 시부모님께서 여행 좀 가고 싶다고 눈치를 주셨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나중에 생각해보자고 말했었는데 남편에게 복수할 기회로 그게 딱 맞더라고요. 전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전 남편에게 여행 얘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여행 얘기를 하자마자 전 남편은 반색하며 시부모님께 바로 연락을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여보 잠깐만, 나는 이번 기회에 우리 부모님도 똑같이 여행 보내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양가 부모님들 모시고 다 같이 여행 다녀오자. 뭐? 장인 장모님도 함께? 그건 좀 그렇지 않나? 여행 가고 싶다고 하셨던 건 우리 엄마랑 아버지셨는데. 뭐가 좀 그래? 어차피 우리 둘이 반반 똑같이 부은 적금이잖아. 그 돈이면 시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 다 모시고 여행 다녀올 수 있는 돈 아니야? 그건 그렇지. 알겠어. 그럼 당신 말대로 양가 부모님 다 모시고 여행 가자. 전 남편은 좀 떨떠름해 했지만 제 말이 틀린 것도 아닌데 할 말이 있겠어요. 그 후 시부모님도 동의하셔서 제 말대로 양가 부모님을 다 모시고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유럽 여행에 대해 찾아보니 비행기를 타고 가는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행기 좌석이더라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오랜 시간 비행에서 체류하다 보면 몸에 부담이 갈 수 있으므로 좋은 자리를 예약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제가 비행기 좌석을 찾아보며 고민하고 있자 전 남편이 대뜸 비행기표는 자기가 예약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비행기표는 내가 알아볼 테니까 여보는 좀 쉬는 게 어때? 요즘 너무 월급빛도 안 좋고 힘들어 보여서. 그래? 요즘 좀 힘들긴 하네. 그래, 비행기표는 당신이 알아봐줘.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내가 아주 좋은 자리로 알아볼게. 저는 전 남편의 말에 비행기 좌석 예약을 맡겼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는 남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굳이 귀찮은 일을 나서서 하겠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고 그게 저를 걱정해서 하는 것이라고도 생각 안 했거든요. 그저 제 마음속에는 전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궁금만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비행기 좌석을 찾는 동안 저는 부모님과 연락을 하며 여행 준비를 끝냈어요. 회사에 휴가계까지 내니 어느새 여행 전날이 되어 있었죠. 패키지 여행이 아닌 자유여행이라 전 남편은 항공사에서 직접 좌석을 예매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말하곤 전 남편이 잠들었을 때 몰래 전 남편이 예약했다는 항공권을 확인했어요. 예매된 항공권을 확인하니 기가 차더군요. 전 남편이 예매한 항공권은 비즈니스석 3장, 이코노미석 3장으로 나뉘어 예매되어 있었어요. 저는 전 남편의 의도를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본인과 시부모님은 비즈니스석, 그리고 저와 친정 부모님은 이코노미석에 앉힐 생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면 오히려 차분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날 실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전 남편이 예매한 항공권을 몰래 취소했어요.
취소 수수료를 제외한 환불 금액이 제 통장으로 들어와서 전 남편은 여행 당일까지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전 남편과 시부모님의 짐을 차에 싣고 공항에 도착하니 친정 부모님께서는 이미 공항에 도착하셔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전 남편은 친정 부모님을 보고는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항공권을 탑승권으로 교환하러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왜 혼자 가? 그냥 다 같이 가서 표 받고 그 자리에서 좌석 확인하는 게 더 빠르지 않아? 아니야, 혼자 가서 받아오는 게 더 빠르지. 여기 있어. 나 혼자 다녀올게. 그래, 그럼 그러든가. 저는 항공권이 취소되었는지도 모르고 탑승권으로 교환하러 가는 전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 남편이 탑승권을 받지 못한다는 안내를 들었는지 직원에게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어요. 아무리 항공권을 들이밀고 탑승권을 내놓으라고 소리쳐봤자 이미 취소된 티켓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전 남편이 큰 소리로 직원과 싸우기 시작하자 시부모님이 전 남편에게 달려가셨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느긋하게 전 남편의 곁으로 걸어갔죠. 그리고 시치미를 뚝 뗀 채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비행기표가 뭐 이상하대? 내가 분명 예약했는데 티켓이 취소됐다고 발급해줄 수가 없다잖아. 정말 짜증나네. 어머, 정말? 그럼 어떡해? 잠깐, 항공권 뽑아놓은 종이 좀 줘봐. 나도 확인 좀 해보게. 아니야, 당신이 확인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해결해 볼 테니까 저쪽 가서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랑 같이 쉬고 있어. 제가 전 남편이 들고 있던 종이에 손을 뻗자 전 남편은 제가 뺏어갈까봐 얼른 종이를 옆으로 숨기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기가 찼습니다. 마지막으로 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전 남편을 보니 더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느껴진 감정이 있다면 그건 환멸감이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전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왜 필요가 없어? 나도 확인해 봐야 같이 상황을 해결하지. 이상하네. 혹시 내가 보면 곤란한 거라도 있어? 곤란한 거라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럴 리 없잖아. 그냥 당신 피곤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야. 아, 정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잖아. 나한테 숨기고 당신이랑 당신 부모님은 비즈니스석으로 예매하고 나랑 우리 부모님은 이코노미석으로 예매했는데 항공권을 보여주면 들킬까봐 같은 이유 말이야. 왜?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취소한 거고. 뭐라고? 이거 지금 당신이 취소했다는 거야? 그래, 내가 했다. 그리고 마지막 딱 한 번 당신을 믿었는데 어쩜 이렇게 끝까지 날 속일 수 있어? 똑같이 반반 부어서 만든 적금 탄 돈으로 왜 네 부모랑 너만 비즈니스석을 타는데? 그런데 제가 전 남편에게 따져 묻자 상황을 눈치챈 시어머니께서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네 부모라고? 얘가 정신이 나갔나? 어디 어른 앞에서 그렇게 싹수 없게 말을 할 수가 있니? 그깟 좌석 등급 좀 다르게 예매한 것 가지고 우리 아들 골탕이라 먹이고 말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엄마. 이 사람 진짜 돌았나 봐요. 당신 도대체 왜 이래? 좋게 여행 가는 자리에서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람을 몰아세워? 아유, 기분 좀 상했다고 남편의 시부모까지 홀랑 속이고 하는 말이 맹랑하고 소름 끼쳐서 원. 아니 도대체 내가 왜 너 때문에 지금 여행도 못 가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하냔 말이야. 너 지금이라도 당장 비행기표 취소한 거 다시 돌려놔. 네가 취소한 거니까 온전히 네 돈으로 고스란히 돌려놓으란 말이야.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저를 몰아갔습니다. 앞에서는 상식 있는 사람인 척 행동하면서 뒤에서는 얼마나 작당 모의를 했을지 생각하니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전 남편과 제 대화를 듣고 계시던 아버지도 많이 화가 나셔서 전 남편에게 따져 물으셨습니다. 정서방 자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제대로 말을 하게. 정말 우리 좌석과 자네 부모님의 좌석을 다르게 예매했나? 어차피 취소돼서 타지도 못할 좌석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인 어른이나 장모님께서는 어차피 어떤 좌석이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평소에 비행기 한번 타보신 적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돈 아끼는 차원에서 이코노미석으로 한 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이랑 아버지는 좁은 곳에서 사람까지 많으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비즈니스석으로 해드린 겁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이 여행에 들어간 돈이 당신 돈 반, 내 돈 반이야.
근데 내가 당신이랑 똑같이 반 냈는데 돈 아끼자고 우리 부모님만 이코노미석을 타게 해? 당신이야말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아, 우리 부모님이랑 당신네 부모님은 다르다고 말했잖아. 애초에 급이 다르다고 급이. 당신 부모님은 이코노미석도 감지덕지한 사람들이고 우리 부모님은 최소 비즈니스석 정도는 돼야 하는 분들이라고. 우리 부모님이랑 당신 부모랑 급이 다르다고? 무슨 급? 아, 너희 집안 사람들은 뭔 금치료라도 하고 태어났나 보지? 그런데 왜 하는 행동은 똥만도 못하냐? 그런데 제 언성에 시어머니께서 악다구니를 치시더라고요. 이년이 뱉으문단 말인 줄 아나? 아유, 애당초 이 결혼 허락하면 안 됐던 건데 나 더는 못 참겠다. 우리 아들 당신네 딸이랑 이혼시킬 거예요. 지금 하는 짓을 보니까 더는 안 되겠네.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이 결정 절대 번복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나도 그쪽 집안이랑 더는 엮이고 싶은 마음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집안끼리 아주 끝을 내죠. 앞으로 그쪽이 우리 남편 건물에서 재계약하겠다고 해도 우리가 해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뭐라고요?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남편 건물이라니? 아, 모르셨어요? 전 아시는 줄 알았는데 시아버지 가게가 있는 건물 말이에요. 그거 바로 우리 아빠 건물이에요. 아니, 그 일대 전부가 우리 아빠 땅이자 건물인데 하나도 모르셨어요? 뭐라고?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돈 없어서 시골 총구석에 처박혀 사는 주제에. 하긴 그걸 아셨다면 저한테 이렇게 하진 않으셨겠죠. 이렇게 나오실 것 같아서 등기부 등본도 가져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이시죠? 건물주에 우리 아빠 이름 찍혀 있는 거. 아니 이게 뭐야? 정말이잖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아빠는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가게에 건물 주셨어요.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식 투자를 하셨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 워낙 능력이 출중하셔서 아는 사람은 알 정도로 유명한 분이셨죠. 그러다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시골로 요양차 내려가셔서 주식을 파시고 서울에 값싼 땅과 건물들을 많이 매입해 그걸로 임대하며 돈을 벌고 계셨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빠가 사셨던 땅과 건물들이 금싸라기 땅이 됐지 뭐예요. 게다가 젊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거리라 온갖 사람들이 가게를 내고 싶어하는 곳이었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의 아버지가 장사로 한가닥 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우리 아빠가 당장 다음 달부터 가게를 비우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죠. 결혼 전에 저는 전 남편에게 시아버지의 가게에 대해 듣고 아빠께 말씀드렸지만 아빠는 시아버지께 본인이 건물주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자고 하셔서 여태껏 조용히 지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조용히 지낼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어린아가 있는 전 남편과 시부모님을 향해 통보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당신 말이 맞아. 내가 급이 너무 높아서 확실히 당신이랑 급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아, 그러고 보니까 당신 곧 있으면 선보지? 뭐? 그걸 네가 어떻게 알고 있어? 그럼 그렇게 크게 떠들어대는데 내가 못 듣겠니? 됐고, 자 이거 받아. 이게 뭐야? 이게 뭔데? 뭐긴 뭐야 이혼 서류지. 지금 당장 거기에 사인해. 급이 달라서 같이 못 살겠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했으니 이혼해 줄게. 나도 아는 거 하나 없으면서 사람을 급으로 따지는 인간이랑 더는 같이 살기 싫거든. 얼른 이혼해야 선 봐서 똑같이 급 맞는 여자랑 만날 거 아니야. 잠깐, 아니, 여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잠시만 기다려줘. 내가 다 설명할게. 그래, 며느라가. 내 마누라가 아무래도 말 실수를 한 것 같구나. 이렇게 좋은 집안인 줄도 모르고 그리 말해서 미안하다. 화 많이 났지? 그래도 잠깐 나랑 대화 좀 하자꾸나. 사돈 잠깐만 얘기를. 전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와 친정 부모님을 붙들려고 했어요. 특히나 조용히 계시던 시아버지께서도 우리 아빠께 대화를 해보자며 말리시더군요. 여태껏 다른 일들에는 입 꾹 닫고 계셔서 대체 뭐하고 계시나 했던 분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입을 여는 건 또 처음 봤네요. 하지만 아빠는 단호하게 그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그쪽이 이렇게 사람을 급으로 나누고 차별하는 집안인 줄 알았으면 내가 먼저 결혼 안 시켰소. 어차피 이제 그쪽과 우리 집은 더는 사돈관계가 아니게 될 테니 이제 말 걸지 마시오. 저는 아빠 말씀이 끝나자마자 미리 따로 예약해둔 항공권을 탑승권으로 바꾸고 비행기를 타러 갔습니다.
전 남편이 예약해둔 비행기표를 취소할 때 저는 친정 부모님과 따로 여행을 갈 계획을 세우고 다른 비행기표를 예약해뒀거든요. 그 사람들은 뒤에서 쫓아오며 뭐라 말을 걸려고 했지만 비행기 안까지 따라오지는 못했어요. 친정 부모님과 비행기에 타니 그제야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그 후 저와 친정 부모님은 아버지 건강 때문에 그동안 미뤄왔던 유럽 여행을 마음껏 즐기다 왔습니다. 여행 중 간간히 전 남편과의 일이 떠올라 속상했지만 친정 부모님과 좋은 것만 보고 맛있는 것만 먹고 푹 쉬니 천천히 마음도 나아지더군요. 여행에서 돌아와 보니 전 남편으로부터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엄청나게 많이 와 있었어요. 내용은 대부분 우리 부모님과 제게 사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준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전 남편과 다시 잘해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은 협의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인 상태에서 선을 보려고 했던 것과 시댁에 들렀다가 험담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자료로 잔뜩 청구하겠다고 하니 그때야 협의 이혼을 해주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만 가장 큰 일은 시아버지의 가게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입김으로 시아버지의 가게가 그 일대 거리에서 싹 쫓겨나게 되어 엄청 곤란했나 봐요. 그 때문에 한동안 매일 밤은 낮으로 전 남편이 시아버지의 가게만은 어떻게 안 되겠냐고 연락을 했습니다만 저는 당연히 전 남편의 연락을 다 차단했어요. 그동안 저와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며 차별해온 전 남편이 너무 괘씸했고 다시는 말을 섞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전 남편이 미안하다며 연락해온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일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예전 그대로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아빠가 서울 땅과 건물들의 건물주인 것을 알아도 시골에서 살고 있으니 그걸로 또 깎아내리고 있겠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다고 우리 집의 급이 낮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제 긴 얘기 들어주신 분들께서는 저와 같은 일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